서기 175년 로마 제국 동방입니다.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장 믿었던 장군 카시우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좌를 그리고 아내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에 제국 전체가 배신감으로 들끓었습니다. 황제 역시 분노로 피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가까운 사람의 배신에 상처받고 이미 끝난 일을 밤이 되어서도 혼자 계속 재생합니다. 황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펜을 든 방향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 때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배신당한 황제가 촛불 아래에서 써내려간 7개의 문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기대하지 마라. 반란 소식을 들은 밤, 신하들은 당장 복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오만한 사람과 거짓된 사람과 시기하는 사람과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선한 것이 아름답고 악한 것이 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 사람 역시 나와 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피와 씨앗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을 나누어 가졌으며 신적인 것에 한 몫을 함께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해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추한 인간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와 같은 인간에게 분노할 수도 없고 그를 미워할 수도 없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기 위해 태어났다. 두 발처럼, 두 손처럼, 두 눈꺼풀처럼, 위아래의 두 줄 치아처럼. 그러므로 서로 적대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황제는 배신을 당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분노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친절하면 상대도 친절할 것이라고, 내가 진심이었으니 상대도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약속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평온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열쇠는 평생 다른 사람이 쥐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사람의 몫이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여전히 나의 몫입니다. 신하들은 당장 카시우스의 목을 베어 피해 복수를 해야 한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칼을 빼드는 대신 촛불 아래에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가 자신을 삼키려 할 때 그는 스스로를 고요한 판단 속으로 격리했습니다. 사건 그 자체는 어떤 방식으로도 영혼의 손을 대지 못한다. 사건은 영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며 영혼을 바꾸거나 움직일 수도 없다. 영혼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영혼 자신이다. 그리고 영혼은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카시우스가 배신한 것은 단 몇 초짜리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를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분노를 재방송하는 것은 황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는 10초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0초짜리 일이 하루를, 때로는 다음 날까지 차지합니다. 사건은 한 번 일어났는데 마음속에서는 100번 일어납니다. 과거의 10초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10초에게 오늘 하루까지 내어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시우스는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부하들은 잘린 머리를 상자에 담아 황제의 발 밑에 바쳤습니다.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황제는 기뻐하기는커녕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용서할 기회를 빼앗겼다며 잘린 머리를 땅에 묻어주고 그의 가족을 모두 사면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관용의 바탕에는 그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부부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욕망과 감정에서 벗어난 마음은 하나의 성체와 같다.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 튼튼한 피난처가 없다. 그곳으로 피신하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다. 그들이 죽이든 몸을 찢든 저주를 퍼붓든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그런 일이 내 정신을 깨끗하고 분별 있고 절제되어 있으며 정의롭게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맑고 달콤한 샘 곁에 누군가 서서 그 샘을 욕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래도 그 샘은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계속 쏟아낸다. 누군가 그 안에 진흙을 던지고 오물을 던진다 해도 샘은 그것들을 곧 씻어내고 깨끗이 흘려보내어 결코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상처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하고 무시당하고 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던진 진흙이 조금씩 내 성격이 됩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했던 내 모습까지 잃어버리는 것이니까요. 마르쿠스가 말하는 강함은 아무 상처도 받지 않는 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흙을 던져도 다시 맑은 물을 내는 샘에 가까웠습니다. 카시우스는 죽었지만 제국의 동방은 여전히 거센 혼란과 오해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자신들을 전부 처형하러 올 것이라 믿은 사람들은 공포와 의심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한복판으로 진격하며 늙고 병든 황제는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의 고요 속으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물러나 쉴 곳을 찾는다. 시골을 찾고 바닷가를 찾고 산을 찾는다. 너 역시 그런 곳을 몹시 바라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생각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자기 자신 안으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물러나 쉴 수 있는 곳 가운데 자기 자신의 영혼보다 더 고요하고 더 평온한 곳은 없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라.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외부의 일들은 영혼의 손을 대지 못한다. 그것들은 우리 바깥에 가만히 있을 뿐이다. 우리의 동요는 오직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판단에서 나온다. 둘째,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머지않아 변할 것이며 곧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소를 바꾸면 마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앉아서도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합니다. 몸은 멀어졌는데 마음은 그 사건 현장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더 멀리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남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지 마라. 동방에 도착한 황제는 반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성체 같은 마음 안에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타인의 잘못을 차갑게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감당할 일이다. 그에게는 그 자신의 마음이 있고 그 자신의 행동이 있다. 나는 지금 자연이 내게 주고자 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 본성이 지금 내게 요구하는 일을 할 뿐이다. 잘못은 분명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배신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마음속에서 매일 밤 재판을 엽니다. 피고도 그 사람이고 검사도 나고 판사도 나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매일 내리면서 형벌은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까지 내가 대신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 상대의 행동과 내 반응을 분리하라. 잘못을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보냈다고 해서 마음이 하루아침에 잠잠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여전히 카시우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황제는 스스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지금 나를 흔드는 것이 정말 그 사건인가? 만일 외부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너를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내린 판단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바로 지금 내가 지워버릴 수 있다. 만일 너 자신의 마음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이 너를 괴롭힌다면 내 생각을 바로잡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잘못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그 사람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수도,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뒤에도 마지막 결정권 하나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카시우스가 남긴 비밀 편지들을 황제에게 가져왔습니다. 누가 반란에 가담했는지, 배후에 누가 더 있는지 알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전부 불태워버렸습니다. 신하들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음 들어온 인상이 알려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라. 누군가가 너를 험담했다고 한다. 그것이 내게 전달된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로 인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전달된 사실이 아니다. 나는 아이가 아픈 것을 본다. 그것은 본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위험하다는 것은 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처음 주어진 사실에 머물러라. 내가 마음속에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지 마라. 누군가 나를 험담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까지 말했을까? 예전부터 나를 싫어했던 걸까? 사실은 한 줄인데 머릿속 이야기는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편지를 읽으면 황제는 그 수십 페이지의 소설을 스스로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황제였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는 수많은 카시우스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무례할 것이고 누군가는 당신의 진심을 오해할 것이며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록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지나간 뒤 당신은 무엇을 당신 안에 남겨둘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 사람에게 맡겨두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끝까지 당신이 결정하십시오.